안녕하세요. 지은지한 쌤이요. 오늘은 세계사 26강 냉전과 탈냉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이 드디어 세계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학생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세계사가 분량이 많죠. 저도 둘 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둘 다 찍는데 확실히 세계사가 더 많네요. 동아시아사는 20강이 안 되던데 세계사는 결국 20강을 넘는 이 분량이 나와버렸습니다. 긴 강의 따라오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거 끝나면 제가 7월 7일인가요? 월요일이? 맞습니다. 7월 7일부터 기출 강의를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중간에 한번 7월 중순쯤에 수완 중요 문제 풀이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카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 수업 시작할게요. 여기도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나와요. 한 문제에서 많을 때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이제 이 파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현대사까지 살펴보는 단원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일단 첫 번째 냉전 파트. 그래서 냉전의 시작부터 냉전 완화 그리고 냉전 해체까지 여기서는 진짜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정말. 그래서 냉전의 대립구도 이런 것도 출제되고 냉전 완화 과정 닉슨 도트린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전 해체 과정에서 뭐 소련 해체, 독일 통일,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까지 골고루 모두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세계, 냉전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이 연합한 단체인데 이걸 제3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제3세계도 너무 잘 나오죠. 네, 여기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한번 나왔었죠. 23년도 9월인가요? 네. 정말 그때 정말 생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또 출제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교육 과정에서 출제된 문제니까 여기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화, 각 지역의 주요 연합단체들. 확실히 유럽이 많이 나와요. 유럽연합, EU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아시아 단체들이 최근에 선지로 좀 등장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수능이 안 나와. 그리고 아마 내신도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갈 거예요. 이게 6단원은 끝이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겨우 들어갈 법한데 보통 학교에서 진도를 여기까지 못 나가죠. 너무 끝에 따는 한국사도 그렇지. 한국사도 현대사는 거의 진도를 못 나가고 항상 1학년이 끝나고 내신으로 하는 교과목도 끝에 따는 거의 다 진도를 못 나가고 끝나요. 그래서 내신에도 안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혹여나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세계 여러 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냉전 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체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둘 간의 대립 구도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냉전이 확산되고 냉전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형성됐는데 이 대립 구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확산되는 흐름, 그 다음에 완화되는 흐름, 그리고 해체되는 각 과정, 이 세 개의 특징,
소련 해체와 독일 통일,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의 각각의 핵심적인 특징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냉전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신앙과 소련이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입니다. 근데 왜 냉전이라고 부르냐면 실질적인 전투, 진짜 총칼 들고 싸우는 전투 있잖아요. 전쟁. 그걸 열전이라고 하거든요. 열전이 아닌 실질적인 전투가 아닌 경제, 외교, 정보 분야로 싸운다고 해서 냉전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냉전이 어떻게 수립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 미국과 소련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유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돼. 그리고 서유럽 지역에서도 이 공산주의 정당들이 많이 생겨나요. 게다가 그리스랑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아니지, 죄송해요. 옛날 터키, 지금 튀르키예.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해. 그때 이제 그리스 내전이 발발해요. 그래서 정부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대립을 했는데 이걸 미국이 막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걸 막아요. 미국이 그리스에서. 여러분 이 트루먼 독트린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에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독트린은 선언, 담화 이런 뜻이에요. 대통령이 말을 했다. 뭐라고 했냐? 자기는 그리스와 기회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할 거다. 뭐를 위해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공산주의가 확산되면 그 또한 막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튀르키예 공산화를 막겠다고 하니 공산주의의 대빵인 소련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렇게 해서 냉전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력을 확장해요. 소련은 동유럽 여러 국가들을 공산화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있고요. 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이거는 이제 소련에 들어가 있고,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이따 동유럽 해체 과정에서 만나볼 국가들입니다. 여러 동유럽들이 공산화됐고요.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자본주의 진영을 확산하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각각 자기 세력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야 이제 자기를 좀 더 믿고 따르겠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한 건 마셜 계획입니다. 마셜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그래서 서유럽, 이미 2차 세계대전으로 좀 경제가 많이 하락했죠. 경제가 많이 침체된 서유럽을 경제 원조하고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다시 그 황폐화된 유럽 땅과 경제를 재건하려는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서유럽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소련도 자기 동유럽 친구들 돈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코메콘입니다. 경제상호 원조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동유럽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독일 관련해서 이 둘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먼저 이제 독일 상황을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해요. 지도가 있을 텐데 보이시죠?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이 땅 자체를 일단 넷이 분할해. 그리고 독일 수도가 베를린이죠. 이 베를린을 다시 똑같이 넷이 분할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나눠 있으면 남한 수도 따로 있고 북한 평양 수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 우리로 치면 서울을 남북으로 가져간 거야. 신기하죠? 이렇게 쪼개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동베를린,
동독, 서독, 여기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독이 공산주의 진영, 서독이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나뉩니다.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과 서베를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여기 지역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서독으로 하나로 합쳤다는 거지, 자기들 지역을. 여기도 서베를린으로 하나로 합쳤어. 그러면 이제 소련은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나 빼놓고 자기들 멋대로 독일에서 정책을 펼치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련이 뭘 하냐면 베를린을 봉쇄합니다. 서독에서 서베를린까지 가는 철도를 다 막아버려요. 철도랑 도로를.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서 비행기로 먹을 거 막 공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관련해서도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일 문제는 이따 또 따로 밑에서 자세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군사동맹.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강화해요.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해서 나토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 미국과 서유럽 주도의 집단 방위 체제예요. 그래서 나토군 요즘도 많이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소련은 코민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산당 그러니까 소련을 포함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정보 교환을 강화해요. 약간의 그냥 큰 개념의 CIA, 국정원,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국정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국정원 이런 데는 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대요. 신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요원, 탐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 같은 요원이 되고 싶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싸움도 잘해야 되고, 그쵸? 똑똑해야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코민포럼이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군사동맹도 체결해요.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얘도 시험에 나오죠? 지금 근데 이거는 소련 해체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의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련과 동유럽에.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싸우는 게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편, 소련 편 해가지고 요즘 하는 말로 레드팀, 블루팀 이렇게 해서 대립하게 되는 게 냉전입니다. 그래서 냉전 속의 열전이라 해서 실질적인 전투도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쟁, 6.25 전쟁이나 국공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북은 남한은 자본주의 진영이고 북쪽은 공산주의 진영. 중국의 국공내전도 국민당,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당과 공산주의 진영의 공산당이 대립을 했죠. 동아시아 전쟁은 수능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과 베를린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과 서베를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하죠. 그러더니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합니다. 자, 근데 베를린 봉쇄 연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1년 정도 됩니다. 그 뒤로 소련이 다시 풀어요, 봉쇄를.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서독이 탄생을 했죠. 미국, 영프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습니다. 자, 독일, 물론 이제 현대사는 대부분 연도를 암기해야 되지만 이 독일 관련된 연도도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전이 확산돼요.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게 발발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혹시 보셨나?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고, 그 초능력자들 나오는 영화죠. 엑스맨이 그 돌연변이들, 초능력자를 갖고 있는 돌연변이들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각색해서 거기에 돌연변이들도 등장하는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름 보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 많고, 액션 영화잖아요. 그리고 히어로 영화니까 이런 영화 좋아하시면 또 수능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우선 튀르키예랑 중동 지역에 먼저 핵무기를 설치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 수 있어? 소련 땅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튀르키예랑 소련이랑 가까우니까. 그러더니 이제 소련도, 네가 그래? 그럼 나도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쿠바가 어디냐면 이렇게 미국 있죠? 한 요 정도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본토 타격 받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바로 가능하죠? 미국 본토 타격. 이제 미국이 또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괜히 지웠네. 있습니다. 쿠바 해상을 봉쇄해요. 이렇게. 그리고 소련의 즉각 철수를 요구합니다. 진짜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가요. 이때. 근데 다행히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면서 이 위기는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쿠바 미사일 위기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큰 위기였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발발했다. 베트남 전쟁이 크게 보면 베트남 독립 이후 45년부터 진행됐고, 미국과 베트남 전쟁한 거는 60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도 동아시아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있었다. 설명은 한번 해드릴게요. 베트남이 독립을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어떤 상황이냐면 1941년까지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87년부터. 네, 41년에 일본이 베트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프랑스랑 일본이랑 반대쪽에서 싸웠잖아요. 프랑스는 게다가 지금 독일한테 땅 본토까지 빼앗기 위해서 힘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베트남, 프랑스가 차지하던 베트남을 일본이 차지해요. 40년이 들어가서 41년에 아마 베트남 전체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45년까지 일본 항복하기 전까지 베트남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독립을 했죠, 베트남이. 근데 프랑스가 이제 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54년까지 전쟁을 해서 베트남이 이겨요, 프랑스를 상대로. 근데 그 베트남이 승리하고 이 베트남과 프랑스 전쟁을 마무리하는 제네바 협정에서 베트남을 남북으로 쪼갭니다. 이때 좀 중국과 소련도 나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편을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결국 베트남이 이렇게 쪼개져요. 그리고 2년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베트남 전체에서 이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자, 북베트남은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리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였어. 그래서 미국이 남베트남 쪽에 침투해가지고 남베트남이랑 짝짝꿍해서 남베트남 단독 선거를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남베트남과 결국 북베트남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둘이 내전을 했죠. 근데 내전을 하는 과정에 여기는 미국,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뭐 소련, 중국, 북한 이렇게 등등 참전해서 여기 역시 큰 전쟁으로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미국 내에서도 반전운동,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길게까지 오래 전쟁을 하면서 막 여러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느냐, 전쟁을 금지하자, 그만하자,
이런 목소리가 미국에서 많이 나와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떠나기로 합니다. 베트남이 이겼죠. 그래서 북베트남, 미국과 남베트남이 패배하고 북베트남이 승리를 해서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1976년에 수립되죠. 그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근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중요하지만 세계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냉전 완화입니다. 후르쇼프가 소련에서 평화 공존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독과 국교도 회복하고 미국도 방문하고 미국과 한라인 전화도 설치를 하죠. 대신 이때 중국이랑 소련이랑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 대립 및 국경 분쟁으로 갈등이 심해져서 국제사회가 다국화 체제, 약간 이제 냉전을 떠나서 같은 공산주의여도 사이가 안 좋고 상대방 진영이어도 사이가 좋은 이런 다국화 체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완화된 건 닉슨 독트린 때부터예요.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69년에 취임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하세요. 아시아 군사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하고 미국은 이제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군사 개입을 회피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닉슨이 중국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해서 군비 축소에 합의를 합니다. 특히 핵무기 축소에 많이 합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닉슨 독트린 때 베트남에 있던 미군 일부가 철수했고요. 단계적으로 철수를 했고 73년에 완벽하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미중 수교도 체결하고 몰타 회담이라는 회담을 열어서 냉전 체제 종식과 평화 지향의 세계 질서 수립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냉전 완화를 위한 활동이었고요. 유럽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합니다. 66년에.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는 독자 노선을 추구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제3세계 개척에 큰 이바지를 하죠. 제3세계를 주도합니다. 유고슬라비아도. 그리고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을 추진해요. 그래서 동독 및 동유럽과 교류하고 서독이 더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자본주의 진영이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요. 지금도 서독과 동독의 경제 차이는 심하대요. 독일 내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서유럽 기업이 소련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화 운동을 점점 추진합니다. 이건 동유럽 해체 때 다시 볼게요. 그리고 서독과 소련이 불가침 협정도 체결하고 동독과 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헬싱키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뭐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 그리고 상호 협력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요 빨간색이 중요하니까 밑줄 친 거 위주로 먼저 학습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이 점차 완화되고 본격적으로 냉전이 해체된 건 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냉전이 해체됩니다. 소련의 해체가 가장 크죠. 가장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소련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제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성적표가 나왔죠. 세계사 등급컷 1등급컷 43점이던데요. 그리고 만점 표준점수 78점인 거 보셨어요? 나는 세상에 세계사에서 그런 1등급컷과 표준점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세계사 혹시 좀 여러 번 한 학생 있나요? 재수생 친구들이나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어렵게 더럽게 어렵고 양도 많은데 표점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과목을 우리가 핍박받았는데 나름 그래도 그런
우월한 등급컷을 받아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등급컷이 이렇게 낮게 설정됐냐 생각을 해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 난이도랑 비슷해요. 근데 이걸 6월에 내서 그래. 학생들이 6월에는 보통 공부가 많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하고 국영수에 힘쓰다 보니까 여름까지도 사탐 개념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재수생 일지를 하더라도 실력을 쌓아가는 중간 단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6월에는 수능만큼 학생들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는데, 그 6월에 수능이랑 비슷한, 작년 수능도 어려웠어요. 그런 난이도를 갖다 내니까 이렇게 등급컷이 나온 것 같아. 동아시아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능으로 나오면 45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5점, 46점 이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난이도가 나는 수능에 나오면 적절할 것 같아요. 50점은 너무 그렇잖아. 근데 나도 그래. 저 수능 볼 때 한지 세지 봤거든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거 상관없잖아. 막 꼭 역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수능 때 역사 봐야 되는 건 아니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바로 삭제할 겁니다. 이 발언 바로 삭제할 거예요. 근데 저 세지 하나 틀렸는데, 2점짜리인가 하나 틀렸는데 바로 2등급 돼버렸습니다. 1등급 50점이어서. 그런 억울함을 없앨 수 있잖아. 46점 정도면 한두 개 틀려도 1등급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근데 50점 1등급 것은 내가 생각해도 별로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43점은 또 과하게 어려운 면이 있지만 45점에서 6점 사이가, 47점까지 45에서 47 사이가 제일 이상적인 등급 같습니다. 그리고 사탐론 많이 한다던데, 우리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그대로 17,000명이던데 2만 명도 안 돼. 이제 각각 17,000명. 근데 이제 우리 쌍사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역사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겹치는 학생들 보면 이제 총 응시자 수는 좀 줄겠죠. 그래서 왜 안 할까? 근데 대부분 사탐론 하면, 근데 과학도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빠진 인원들 다 사회문화로 가던데, 사회문화가 확실히 개념량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부담이 적은가? 그래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개념량 자체는 처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1년치 공부량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개념만 하면 되잖아. 이 내용만 알면 돼요. 1년 내내 이것만 해도 되거든. 근데 걔네들은 사회문화나 다른 과목들은, 사회문화는 도표 이런 거 따로 공부해야 되고, 도표 풀이 그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던데, 그런 거 따로 공부해야 되고, 뭐 생활윤리나 윤리학 사상가를 따로 정리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들어갈 때 개념량이 차이가 있는 거지. 1년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역사 많이 홍보해주세요. 어차피 근데 1년밖에 안 남았죠. 또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수업해야 되니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딴소리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네, 고생 많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9월 모의고사도 화이팅해서 좋은 성적 있길 바래요. 자, 소련 해체. 스탈린 이후에 후르쇼프가 취임을 했는데, 스탈린은 비판하면서 사회 통제도 완화하고 평화 공존론, 아까 대탕트라고 했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보수파 반발로 축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취임한 인물이 브레즈네프인데, 그래서 공산당 관료 체제를 강화해요. 공산당의 권력을 강화했죠. 그리고 다시 통제 경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했지만 부정부패로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르바초프가 지휘합니다. 이 고르바초프는 시험 단독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업적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합니다. 이게 1985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해요. 개방 개혁 정책. 이 개방 정책을
글라스노스트 개혁 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 단어로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 개혁개방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안 물어봤어. 그냥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보 공개, 언론 자유화. 그래도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요즘에 문제들은 이 사료에서 이 단어를 자체를 주지 않고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 쓰기 때문에 이 풀어 쓴 계약개방 정책의 풀어 쓴 정책 내용만 가지고 이거 고르바초프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단어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 정책은 정부의 정보도 공개하고 언론 자유화 실시하고요. 그래서 예술작품 검열 폐지, 비정치적 조직 형성에도 결사의 자유를 준 거죠. 단체를 만들 자유 이런 것도 줍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요. 개혁 정책은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싹 다 갈아엎겠다. 그래서 군비를 감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해서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완화해서 공산당 권력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해요. 그래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동유럽 불간섭 선언을 선포해서 동유럽의 자유화를 촉진해요. 근데 이런 고르바초프의 자유화 정책에 대해서 공산당 강경파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공산당의 정책과는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공산당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고르바초프에 대항해서. 그때 이제 옐친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신에 옐친이 쿠데타를 장악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만 써서 그렇지 굉장히 이 당시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아시겠죠? 또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여기서 안 나오는 어려운 내용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취미로. 그래서 옐친이 권력을 장악해. 근데 이 틈을 타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옐친도 소련을 해체하기로 합니다. 소련을 해체하고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걸 출범시켜요. 그래서 러시아랑 10개 국가가 모인 연합단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련보다도 훨씬 느슨한 연합체인 거야. 그냥 이제 각각의 국가의 정치를 존중하고 그냥 각각 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대신에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 수준의 연합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련 때는 하나의 나라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연합체였지만 독립국가는 매우 느슨한 연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후 옐친이 러시아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완벽하게 전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해체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련 해체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독일 통일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이 91년도에 해체됐는데 독일 통일이 1년 전에 먼저 통일이 완성돼요. 근데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배치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배경 살펴볼게요. 소련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해요. 고르바초프가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그 안에서 개혁 요구를 실시합니다. 민주화 통일 개혁 요구를 실시해요. 이 독일 통일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9년에 동독 시민들이 그 전부터 많이 탈출을 했어. 우리나라도 탈북민들 넘어오죠. 그런 것처럼 동독 주민들이 계속 서도로 넘어가는데 89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독일 내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됩니다. 이거 동독이에요. 그래서 당시 동독 공산당 서기정이었던 호네커라는 인물이 사퇴합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해요. 근데 이게 정책을 발표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 발표한 인물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부터래요. 그래서 막 독일 동독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행 자유화 정책을 지금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요. 어이없죠? 그래서 한순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통일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첫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요. 그래서 서독과 통일을 약속한 독일 연합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통일 논의가 더 활기가 띄고 동독 5개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독일 통일이 1990년에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독일 통일도 흐름과 연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국가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국가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물어보면 나머지가 선지로 나와요. 뭐 헝가리 물어보면 또 나머지가 선지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둡시다. 이 본격적으로 각각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르바초프가 불간섭 선언을 선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해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폴란드에서는 바웬사라는 인물이 자유노조연대를 이끌고 자유총선거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비공산당 정권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벨벳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벨이라는 인물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요. 그래서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후에 93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랑 슬로바키아로 쪼개져요. 그래서 지금은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과 다당제, 복수 정당제를 도입해요.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까지 89년에 전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해에 바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헝가리 공화국이 수립돼요. 루마니아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독재자 차우셰스쿠라는 인물을 처형시킵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면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별로. 자, 그럼 냉전 해체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제3세계.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이 47년에 분리독립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애들, 서아시아에서는 이런 애들이 독립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뭐 튀니지, 모로코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가나다도 독립을 하고. 1960년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를 아프리카의 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늦게 독립한 게 알제리예요. 이 중에서 알제리는 정말 프랑스가 절대 끝까지 안 놔줬어요. 근데 이게 질질 끌리다가 결국에 62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합니다. 제3세계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얘네는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신형, 소련의 공산주의 신형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동맹을 맺지도 않고 딱 중립을 유지하겠다. 이게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가 어떻게 서로와의 관계를 탄탄히 해나가는지 이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나눠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봐 주시면 돼요. 반둥회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비동맹 회의도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고요. 평화 원칙도 이제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화 원칙은 중국의 저우언라이랑 인도의 내루가
인도 델리에서 만나서 발표한 5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약소국들의 영토와 주권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의 평등, 평화 공존,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주장한 원칙이에요. 이게 주장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제3세계가 강화된 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입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회의가 개최돼요. 그래서 이걸 반둥 회의라고도 하죠. 이때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참가합니다. 29개국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해요. 제3세계 성립이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 헌장 존중,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분양 존중, 모든 인종과 국가 간 평등 인정, 타국의 내정 간섭 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건 뭐 내정 간섭 금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 이 정도. 국제 분야의 평화적 해결, 뭐 상호 이익 협력 이런 거. 근데 딱 보면 느낌 와요, 여러분. 기출 문제 2개만 풀어봐도 제3세계 삘이 오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29개국이라든지 반둥에서 회의했다라는 키워드를 꼭 주기 때문에 내용은 읽고 그렇구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1차 비동맹 회의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어딘지 모르겠죠? 지금은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됐고요. 그래서 베오그라드 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인물들 좀 알면 좋아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는 인물이랑 인도의 네루, 아까 그 양반이죠? 이집트의 나세르, 이렇게 셋이 모여서 회의를 주도해요. 이때 제3세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요. 미국 및 소련 주도의 군사동맹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비동맹 회의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3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의 의미는 지구가 하나의 단일화된 공간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안 좋은 점도 있죠. 문화가 하나로 통일돼요. 전 세계가 동일한 생활 양식을 띠게 돼요. 그리고 문화 차이에 대한 가치관 충돌이 발생하죠. 이제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가 충돌하게 되면 이런 가치관의 충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심화돼요.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외, 대외 변수에 굉장히 경제가 취약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도 수출 주도형 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세계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계화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 과정보다는 그냥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튼 우즈 회의의 특징, 한세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특징,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중점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튼 우즈 회의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개최를 합니다. 1944년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1년 전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형성돼요. 여기서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화폐,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심 화폐가 되죠. 세계 중심 화폐. 그리고 고정 환율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화폐들을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하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로 결정됐기 때문에 환율도 달러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금 달러 태환제라 해서 미국 달러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는 미국이 보유한 금에 따라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아니죠. 언젠가 없어졌어. 제가 알기로 1971년인가 그때 미국에서 금달러 태환제를 취소하고 그냥 이제 달러를 계속 발행하는 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 금융기구를 창설해요. 첫 번째가 국제 글씨 봐라.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국제부흥 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구의 역할은 국제무역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 개발 원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달러 부족하니까 그 IMF에서 달러 빌리기도 하고 그때 그런 거 달러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의 결과로 이 두 가지 기구가 창설됐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자본주의 23개국이 참가를 해서 국가 관세를 조정합니다. 조금 관세를 낮춰서 무역을 확산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이제 강대국들이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무역 기구를 재출범해요. 그게 1995년입니다. 근데 관세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막 올려도 되는 건가? 나는 가능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막 계속 막 올리죠.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양반이에요. 다음 신자유주의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체제인데 우리 통합사회 경제 단어에서 배웠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찾아오죠. 그래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해요. 이를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어땠냐면 케인즈주의라 해서 우리 대공황 때 배웠었죠. 케인즈 학자가 뉴딜 정책을 주도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많이 개입하는 케인즈주의가 확산돼요. 그걸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국가가 교과서 말로는 수정 자본주의고, 국가가 시장 경제에 많이 개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지 정책이 많이 강화됩니다. 근데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찾아오니까 이제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주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라는 그 영국 여성 총리가 있어요. 그 여성분이 책을 하나 탁 던지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죠? 자,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개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 같은 정부의 경제 활동을 축소화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도 완화하고 국가 개입도 최소화하고 정부의 복지 예산도 축소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 확산에 기여해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자유롭게 세계 여러 국가들끼리 또 자유롭게 무역을 촉진하고요. 여러 세계화,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화가 더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도한 인물은
마가렛 대처,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인데, 마가렛 대처가 주도한 건 대처주의라고 하고요. 레이건이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레이건 노믹스라고 해요. 둘 다 각각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영국 총리였고요. 여성 총리였어요. 근데 둘 다 주도한 정책은 비슷해요. 복지예산 삭감, 세금 인하, 이제 개인에 대한 세금 인하해주고 국영기업 민영화하고요. 노동조합 활동 규제와 기업의 자유 활동을 보장합니다. 비슷해요.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복지 비용 지출 감소하고 각종 규제 철폐하고 소득세 세금 깎아주고 통화 중과율 감소와 금리 안정 조치도 시행하고 이렇게 시장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한계,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늘 주장하는 문제점은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산업구조가 조정되니까 노동자의 힘이 약화됩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층 간 빈부격차, 다른 말로 양극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건 지금도 갈수록 그러죠.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IMF도 국제무역을 통한 세계화를 많이 주도를 했고 한때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이었거든요. IMF가. 근데 IMF가 2016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발표했어요.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된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어들게 하면 오히려 국가의 경제 총 생산량이 증가한다, 경제 성장률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 빈부격차 심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 나라 내에서 소득 계층 간의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이 지구적으로 봤을 때 북반구랑 남반구의 경제 격차도 심화돼요. 남반구에는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많죠.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래서 이걸 남북 문제라고 해요.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경제 격차도 심화됐다. 특히 북반구에 미국이 있어서 그래. 미국, 중국 다 북반구에 있죠. 그래서 이제 반세계화 운동도 세계 곳곳에서 전개됩니다.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를 비판해요. 그래서 공정무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이런 걸 주장을 하죠. 다음, 자유무역. 세계무역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뒤를 이어서 설립을 했고요. 위에서 봤듯이 역할은 자유무역 확대, 각국의 무역 불균형과 무역 마찰 감시를 하고요. 무역 분쟁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확산에 기여를 하죠.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해서 인력, 물자, 정보의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한은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분쟁을 조절하는 권한도 있고요.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 체결하는 게 자유무역 협정인데 한미 FTA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국가 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은 물자,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협정. 그러니까 국가 간에 우리랑 미국이랑 FTA를 체결하면 우리끼리는 조금 더 관세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 물자나 서비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게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다음 지역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는 유럽연합만 나왔으니까 유럽연합을 일단 가장 꼼꼼하게 보고 다음 이제 제가 밑줄 쳐준 이 단체들 위주로 본 다음에 그 단체들의 연도도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체들은 그냥 가볍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 각 지역, 아시아나 대륙별로 단체를 만드는 걸 지역화라 그래요. 이제 국제무역이 자유화가 돼서 국가 간 무역 분쟁이 치열해지니까 각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끼리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각 지역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잘 살자. 유럽은 유럽끼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지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에서 만나볼 단체는 아세안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동남아시아 5개 국가가 1967년에 설립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하는 일은 상호 협력 증진, 경제 사회적 기반 확립, 생활 수준 향상, 서로 잘 살아보자 이런 겁니다. 이후에 5개 국가가 추가로 가입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입니다.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21개국이 모여서 설립됐습니다. 이 태평양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 다 참가했어요. 그래서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주도합니다. 이 두 단체가 선지로 등장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언제 한번 단독으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나머지 기타 단체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라든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아세안 경제공동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설명들 밖에 교과서에 없고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싶어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이 중요해요. 특히 EU가 시험에 단독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유럽연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연합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로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유럽의 달이 1950년이었는데 프랑스가 이때 독일 보고 우리 철강 및 석탄 생산과 관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51년, 52년에 교과서에 연도가 2개 적혀 있어요. 이게 아마 하기로 한 날짜랑 출범한 날짜를 그냥 각각 다르게 써놓은 것 같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때쯤이라고만 알면 돼요. 50년대 초반. 서로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이게 유럽 연합의 모토예요. 그 다음 서울 유럽의 6개 국가들이 공동 관리 영역을 석탄 철강에서 경제까지 확대해요. 그게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관세도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만든 게 유럽 원자력 공동체예요. 그래서 핵에너지 공동 개발 및 연구,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죠. 그 다음 이 3개 단체를 합쳐서 만든 게 뭐음에? 유럽 공동체예요. 그래서 1967년에 이 3개 단체가 통합해서 설립됩니다. 이 안에는 유럽 이사회도 있고요. 회원국들 간의 정상회담, 유럽 의회도 설치해서 회원국 국민들이 보통 선거로 선출합니다. 그러면 뭐 유럽 공동체의 규정이나 법 같은 것도 만들고 유럽 재판소도 설치하고요. 단일 유럽 운영처를 채택해서 회원국 간의 경제 분야 통합을 가속화합니다. 유럽 공동체가 더욱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최종 단계인 유럽 연합이에요. 유럽 연합은 마스트리흐트라는 곳에서 체결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28개 회원국가 5억 인구가 가입해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정치, 군사, 외교를 통합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모든 걸 주도하죠. 그래서 특징은 유럽 시민권 도입하고 공동화폐인 유로도 사용하고요.
뭐 특징 중에 하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그걸 브렉시트라고도 하죠. 한계는 뭐 미국 금융위기나 남유럽 국가들 재정 악화도 찾아오고요. 난민 문제로 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무역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고요. 협정이죠. 셋이 만든 협정도 있고. 다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무역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에요. 미국 자유무역지단에서 남북아메리카의 경제통합을 위한 협정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남미 남부 공동시장이라는 메르쿠스도 있고요. 남아메리카 국가연합이라는 이 남부 공동시장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서 경제적인 연합을 시도한 거고, 국가연합은 정치 경제 공동체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남아프리카 지역들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연합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54개국이 참여를 해서 회원국들 간의 정치 경제 통합을 우선시했고, 아프리카 내 여러 분쟁을 해결하고 민주화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계의 여러 분쟁인데 이건 진짜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냥 쓱 흐름만 보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니까. 자, 내가 수능 본다. 한 번만 보세요. 이거 강의는 안 봐도 책으로만 봐도 돼. 교재로만 봐도 되고, 내신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으세요. 내신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듣고 그냥 뭐 굳이 여긴 안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여러 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어디냐면 세르비아랑 슬로베니아를 지금의 이렇게 묶은 나라예요.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립이 됐는데,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 다양한 민족 종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일단 여러 가지예요. 그리스 종교, 세르비아인들 믿는 이슬람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게다가 그 티토라는 좀 유능한 통치자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이나 여러 종교를 잘 통합해 왔는데, 티토 죽음 이후에 너무 이제 이 사분오열된다 할까? 각자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를 위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냥 서로 그냥 세력 다툼 하는 거지. 그냥 우리만 더 서로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결국 몇몇 국가들이 분리 독립을 외치게 됩니다. 처음에 분리 독립을 주장한 건 저 북쪽의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야. 근데 이때 두 나라 독립을 막기 위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를 침공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걸 종족 청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슬로베니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91년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가 겨우겨우 독립을 해요. 그리고 저 중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독립을 합니다. 90년에. 보스니아에 그래도 이슬람교도랑 크로아티아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주도를 하는데, 이때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일단 이 두 개 날라갔어. 남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주도한 게 세르비아였어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또 보스니아를 독립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에 있는 이슬람교도나 크로아티아인들을 많이 학살합니다. 그래도 이제 보스니아도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스니아까지 없고 요 나머지서 신유고 연방을 수립해요. 그때 이제 코소보 지역에, 여긴 없는데 진짜 작아요. 코소보가 알바니아인들 독립을 주장해요.
또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 학살하러 가. 그래서 2006년에 신6호 연방으로부터 몬테그레노, 여기 보이죠? 독립을 하고요. 코소보도 200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까지 다 지금 쪼개져 있어서 지금이야 이제 가까이 국가로 다 나눠 있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축구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유럽에서 과거 역사적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도 있었고, 결과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체됐다,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자세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키프로스는 튀르키예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리스계랑 소수의 튀르키예가 살고 있어. 그리스계가 훨씬 많아요. 근데 땅 위치로는 튀르키예에 더 가까워. 그렇지만 그리스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서로 그 땅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 섬. 키프로스 북부엔 튀르키예 군대와 주민들이, 남부엔 그리스 군대와 주민이 거주를 해요. 현재 키프로스 통일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체첸, 소련 붕괴 후에 체첸 지역도 이슬람 세력인데 분리 독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분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르완다 분쟁이 중요하죠. 벨기에가 르완다 지역을 식민 통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차별 통치를 해요. 그래서 후투족이 다수인데 벨기에가 걔네들을 차별하고 소수인 투치족을 우대해요. 그래서 소수의 투치족이 다수의 후투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갈등이 심화돼요. 근데 독립을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다수의 후투족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거꾸로 투치족을 학살합니다. 머릿수로는 후투족이 더 많아요. 그래서 투치족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콩고에서 1996년 1차 내전이 발발합니다. 독재 권력과 민주화 세력이 내전을 펼쳐요. 이때 민주화 세력이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독재 권력 세력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르완다의 투치족도까지 넘어와가지고 2차 내전이 발발해. 2차 내전 당시에 200만 명이 사망했대요.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200만 명. 대전이 150만 명이니까 대전 하나 사라졌다? 앞에 200만 명이면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각각 2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 거 도 하나 인구가 그냥 날아간 거죠. 엄청 많이 죽었어. 아프리카 최악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이 싸운다고 하네요. 자, 수단 분쟁 살펴보겠습니다. 수단이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 후에 북부 이슬람교가 정권을 장악해요. 이제 수단 남부에는 크리스트교나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살아. 그래서 걔네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해요. 그래서 국제사회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남수단이 독립을 합니다. 그 다음 분쟁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최근에 핫한 이슈죠. 왜 저렇게 싸울까? 여러분, 이 둘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평생 싸울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건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물론 우리가 조금, 저도 이제 이런 분쟁이 터지면 여러 교수님들의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꼭 하는 말씀은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니까 이런 분쟁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굉장히 그 발언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이 머나먼 땅에서 당사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무력감도 느끼긴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 둘은 2000년을 넘는 갈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분쟁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그 자리 팔레스타인을 모두 몰아낸다 해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까? 안 그럴 것 같아.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랑 평생 싸울걸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 한들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은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교과서에 나온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데 그 전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돼. 그거는 네, 사실 뭐 교과서에 안 나오고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애초에 이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에즈 운하가 다니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애초에 누가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기원전 10세기에 수립을 해. 근데 얼마 못 가 망합니다. 이제 얼마 못 가서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진 왕국이 없어지는 게 기원전 6세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6세기에 아예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기원전 1세기에 잠깐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이 지역에 수립을 했지만 로마한테 멸망당하면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유대교들 많이 사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자기네들 땅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누가 사냐?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는 이슬람 애들이 여기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15세기부터는 여기 이 지역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멸망할 때까지는 이 지역은 오스만 식민지에 있었어. 그 오스만 안에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기존에 여기에 살던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 식민지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은 아랍 애들이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 애들이야. 근데 걔네가 15세기부터 오스만 제국 밑에서 살았는데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지.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오스만이 우리 배웠지만 19세기부터 마탱이가 가죠. 근데 이제 마침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이 참전을 했는데 영국이 오스만을 치려고 한 가지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오스만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오스만을 더 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사인 맥마흔 협정을 체결합니다. 맥마흔은 영국인이고 후사인이 아랍인이에요. 둘이서 협정을 체결해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 국가를 건설해주겠다. 1차 세계대전 끝나면. 그 대신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우리를 좀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영국이 또 유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벨푸어 선언이라 해서 영국이 이 지역에 그대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이중 약속이죠.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두 나라의 약속을 못 지키겠으니까 그냥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겨요. 야, 유엔은 무슨 죄고 영국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거 질질 끌리다가 결국 47년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결국 이스라엘을 건국시켜주죠. 이스라엘을 건국시켜주고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잃었죠. 그래서 사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 뒤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중동 전쟁이 1948년에 발발을 했는데 뭐 한 번뿐이겠어요. 60년대 70년대 내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창설해서 이슬람에게 군사적으로 대항을 해요. 이제 1994년에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그 팔레스타인 거주지 있죠?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거주지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문제는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죠. 그리고 미국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미국이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이 지역에서 땅을 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도 포기하냐?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뭐 이란, 여러 국가들이, 이란, 시리아 뭐 이런 국가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싸우면 미국이랑 이란 이런 나라들이 옆에서 거의 반참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죠. 해결 못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 세계 4대 성인 있죠? 거기에 한 명 추가해도 돼. 5대 성인으로 추앙받을 정도의 능력자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전쟁을 안 해야겠죠. 안 하는 게 최고인데 이 사람들은 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카슈미르 분쟁 보겠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싸웠던데? 최근에 좀 분쟁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기 때문에 죄 없는 시민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을 했죠. 47년에. 근데 그때 카슈미르 지역을 인도로 강제 편입합니다. 근데 카슈미르 지역이 이슬람교가 다수 살아요. 파키스탄이 이슬람교를 믿었고 인도가 힌두교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힌두교 국가의 카슈미르 지역은 이슬람 지역인데 이거를 이슬람 지역을 인도의 힌두교에 편입을 해버리니까 카슈미르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중재로 카슈미르를 남북으로 쪼개요. 그래서 북쪽은 파키스탄이, 남쪽은 인도. 그래서 이걸 뭐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 이런데 이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전면 휴전을 합의를 했지만 인도에 포함된 카슈미르에서 계속 분리독립을 외치고 있고 이거를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국지전. 뭐 아프가니스탄 내전도 있었고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미국, 중국, 이란이 개입하는 국제전도 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요. 종교 때문에 싸웠죠. 그리고 걸프 전쟁.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 경제가 악화됐고 미군도 참전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갈등,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과 소수자 차별 문제, 테러 문제, 9.11 테러라든지 IS 테러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세계사 개념이 모두 완강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뭐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일타 강사분들 같은 뛰어난 강사는 아닌데도 저 믿고 따라와 주신 학생분들께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막 잘 보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학생들 제가 항상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댓글 적어주신 좋은 말씀 항상 잘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기출 분석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 게시물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시 공지해드릴게요. 수완 강의도 꼭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쨌든 개념은 6월 내에
써야 돼요. 자, 개념을 6월에 끝냈으면 그냥 저랑 같이 기출문제 따라가면 7월에 기출문제 끝내고 8월에 EBS 특수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9월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고, 두 번째, 특히 고3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방학이죠. 방학 때 시간이 많잖아요. 제발 개념 한 번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주세요. 시간이 있으면 개념이랑 기출을 동시에 하고, 없다 하면 개념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8월에 기출 문제까지 푸는 거야. 그것만 해도 더 하면 좋지만, EBS까지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7월에 개념, 8월에 기출까지 해주세요. 기말고사도 끝났고 방학 이제 다가오니까. 아시겠죠? 꼭 그렇게라도 해서 9월에 우리 좋은 성적 받아봅시다. 좋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댓글로 물어보시고. 맞다. 그리고 자, 이벤트도 할 겁니다. 기출 강의를 다음 주에 개강하잖아요. 7월 7일에 개강을 하는데 몇몇 분을 선정해서 기출 교재를 무료로 나눠드릴까 해요. 구독자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에 대해서 몇몇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냥 직접 사용해볼 수 있게끔 나눠드리려고 하고, 대신 이제 후기만 좀 잘 써주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글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내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가해주세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개념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기출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그럼 안녕.